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세종의 교육부 앞에 그 텐트 농성하고 낮 12시에 이제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1시간 반 전에 6시 반에 도착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오송역에 가가지고 차를 기다리는데 한 10분 연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에 앉아 있어서 한 10분 동안 PPT를 좀 더 봐야 되겠다 하고 그 PPT를 보는 사이에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너무 열중을 했구나. 플랫폼에서 차가 앞에 왔다가 하는 걸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시간 뒤로 해서 딱 맞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교과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육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하고 또 오늘 두 사람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또 그분이 또 하시겠다 해가지고 두 분이 삭발하시고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서 또 집회를 하고 또 몇 사람 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달 안에 교육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매주 집회를 해도 몇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PPT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래가지고 교육과정이 보통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2018년에 부분 개정이 되고 또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또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과목이 다 이렇게 바뀝니다. 초, 중, 고등학교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일제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안에 절대로 나쁜 것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보면은 이번에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보름 정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인 골격은 작년 11월 달, 2021년 11월 달에 이제 골격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작년 초에 보면은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또 강론조정위원회 이런 것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인 기둥을. 그리고 작년에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보면은 시도교육청, 또 교사, 학부모, 또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고 특히 정책연구진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 공청회 했고요. 또 교원단체, 한국교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했고 하여튼 작년에 굉장히 많은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에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이제 올해도 조금 했는데 교사,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했는데 작년만치 이렇게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고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작년에는 큰 골격을 만들고 올해는 강론을 다 만들었는데 보면은 정책연구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5개 과제에 860여 명. 그래서 초중고 전 과목이니까 그걸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견을 내면은 그것을 이제 정책연구진으로 가서 또 개정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못 받아들일 거는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는 이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정안을 만들고 지금 이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과정시민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다음 달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올해 첫 번째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뭐 대통령이 5명 추천하고 뭐 국회에서 몇 명 해가지고 총 21명이 모여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걸 최종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요.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자, 이제부터 뭐가 문제인지를 한 5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LGBT 옹호입니다. 이게 참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자는 말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자꾸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그다음 넘기세요. 그다음 중학교를 딱 가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차별과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사회적 소수자를 공감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중학교 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고등학교를 딱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사회적 약자, 고등학교 때는 사회적 소수자.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이제 강의를 가르칠 때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르칠 때 성소수자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문제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넘겼어요. 또 이제 보면은 고등학교 보면 사회적 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수업 시간에 사례를 줄 때도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회를 하지 마라. 아무튼 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사회적 소수자, 근데 물론 사회적 소수자라는 게 좋은데 그 안에 이제 성소수자를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묘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하면 안 된다. 배려, 공감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 처음 나오지만 성소수자를 말이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가서 비로소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해서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도 모르는. 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학생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혀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행위자 차별하고 행위 차별을 혼동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 그다음 넘겼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젠더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도덕부터 뭐가 나오는가? 성평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보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성의미를 파악하여, 이게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 이게 바로 젠더입니다. 우리가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이거든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한다. 이게 목표예요. 강의 목표, 교육 목표. 여기서 내면화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아예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부터 중학교 도덕에 이 성평등을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은 중학교 기술 과정에 보면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나와. 물론 이제 성인지라는 단어가 남녀에게 적용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인지가 영어로 하면 젠더 센시티비티입니다. 젠더라는 단어가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 다양한 성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말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성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단어입니다. 예, 그다음 넘기세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기술 과정에 보면 여전히 그냥 고등학교 도덕에 가면 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시 성평등이라는 단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덕에 계속 성평등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다음 넘기세요. 중학교 보건처에 가면 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성과 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개념과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젠더 이러면 이제 다양한 섬인데, 이 섹슈얼리티는 젠더까지 포함한 아주 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젠더라든지 그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뭐 이런 걸 다 합해서 우리 섹슈얼리티라는 것을 이제 또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제 중학교 보건에서 가르쳐요. 그다음 넘기세요. 역시 그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은 성인권이라는 단어. 성인권. 그러니까 성이 하나의 권리예요. 애들한테 성에 대한 권리를 성인권을 가르쳐요. 이것도 참 이게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죠. 성이 어떻게 권리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보건에 가면 역시 똑같은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성개념이라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성개념이 뭐냐? 생물학적 성, 섹스,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다음에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이렇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다양한 성을 가르치고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를 이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성적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새로운 단어가 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게. 재생산 건강. 재생산이라는 게 이제 뭐 영어로 하면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거를 재생산이라고. 하여튼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재생산 건강 권리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여성들에게는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출산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낙태를 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태라는 것은 낙태권이 있는 거예요. 낙태권이 여성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자기가 낙태하고 싶으면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이게 사실은 이제 낙태 합법화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자기들의 그 사상과 이념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단어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재생산 권리 이런 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들의 사상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사실은 1차 그 여론 수렴할 때 막 이걸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게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유엔에 있는 걸 따르고 있다. 막 이렇게. 사실 유엔이 나쁜 건데 이분들은 이제 유엔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유엔에서 가져왔다. 유엔에서 뭐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이번에 설명에 붙여놨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유엔에 잘못된 것을 다 유엔이 참 굉장히 나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이 분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유엔이 하는 것이 옳고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재생산이라든지 섹슈얼리티라든지 이걸 다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리를 하게 되면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성개념, 예를 들어서 젠더, 섹슈얼리티를 가르치고, 우리 잘 알다시피 젠더는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섹슈얼리티는 젠더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때부터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를 세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는데 남녀에 국한해야 되는데 이게 젠더에 기반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재생산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 이런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젠더, 성평등, 제3의 성, 낙태학도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동성 결혼까지도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참 무섭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는구나.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중학교 기술 가정이라는 과목 안에 뭐라고 넣었냐면은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뭐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탐색한다. 결국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또 성취 기준 해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과, 자, 이 말이 뭐예요? 가족생활의 유형에 관계하지 말고 서로 뭐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고 일상생활 공유하면 그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이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 서로가 좀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고 뭐 서로 좋아하고 또 생활을 공유하면 그거는 가족으로 인정해 돼야 되냐, 그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안에는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이런 기절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가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정상가족. 저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정상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는 게 정상가족이에요. 근데 이게 신화라는 게 신화. 그래서 정상가족의 신화를 때리 부수고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가족이 뭡니까? 동성결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정상가족 신화를 벗어나. 우리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이런 가족은 정상가족이니까 나머지를 왜 비정상이라고 보느냐. 이 정상가족 신화를 부숴야지 다양한 가족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늘 하는 말. 그거를 교과서에 넣어놓은 교과서에. 이게 지금 교과서 기준입니다. 이거를 보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가이드라인. 거기다가 정상가족 신화를 넣어놔가지고 우리가 막 항의를 하니까 요번에 뺐어요. 공청회 하기 직전에 빼긴 뺐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그 뉘앙스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 입양,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걸 허용합니다. 뭐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이런 것들은 다 합법적인 가족들인데 지금 말하는 건 합법적인 것을 떠나서 막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정리를 하면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침으로 동성결혼의 발판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상가족의 신화를 벗어나, 물론 삭제가 됐지만 이게 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에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인정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 넘기세요. 자, 네 번째로는 혐오 표현을 나쁘다고 가져요. 혐오 표현 금지의 정당성. 그러니까 중학교 사회에 보면은 차별과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차별과 혐오는 진짜 나쁜 것이다. 이건 진짜 고쳐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다음 넘기세요.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를 가면 그 제목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는 아주 나쁜, 혐오 표현이라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혐오 표현이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혐오 표현을 나쁘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자, 정리하게 되면 고등학교 도덕에서 내용체계라는 건 제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문제라고 기술함으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을 만약에 금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침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거는 안 가르치고 그냥 학생들한테 혐오 표현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이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에 대한 혐오는 금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 조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금지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관 판단, 뭐 이거 옳고 그르고 또 행위에 대한 비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혐오라고 간주해서 금지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이 뭐냐? 표현의 자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지. 아예 한 반쪽은 완전히 딱 입을 닫으면 그건 독재예요, 독재. 독재는 뭐냐? 말을 못하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그런데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도입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혐오 표현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혐오냐? 이걸가 이제 기준이 누가 정하느냐?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정하면 그 사람 독재, 이거는 나쁘다 하면 그 의견은 전부 다 아예 나타내지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혐오 표현 금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혐오 표현은 나쁘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고담는 게 있어요.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보호대회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게 되면 언론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날 양홍석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사회적 경험이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모호한 개념을 기초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혐오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냐가 문제예요. 정말 사람을 향한 혐오는 해서 안 되죠. 또 우리나라는 모욕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은 다 법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혐오 표현을 과연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에는 혐오 표현을 엄청나게 확대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철수가 뭐 서울광장에 사는 걸 그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그것도 혐오 표현.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에서 그 퀴어 축제 하는 것이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것도 혐오 표현. 뭐 이러니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반대 의사를 자기와 반대되는 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지요, 독재.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건데 이걸 아이들한테 계속 혐오 표현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담는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문화 다양성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강의를 하는가 하면 교육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자꾸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고담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보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 다양성은 보편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얼른 이 말 들으면 문화 다양성이 보편윤리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보편윤리도 조금 이렇게 뭐라나 절충을 하라는 거지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부분은 문화 다양성을 좀 더 강조하고 어떨 때는 보편윤리를 좀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라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문화 다양성이라도 보편윤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지 보편윤리를 벗어난 문화 다양성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구예요. 보면은 당연히 문화 다양성 교육은 보편윤리 안에서 허용이 돼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사회 공통에 가면 아예 제목 자체가 문화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다양성을 계속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고담 넘기세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 다양성을 가르치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면 아예 제목 자체가 문화와 다양성,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역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세뇌. 물론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인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이 교육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다음 넘기세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은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 문화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화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 서구 유럽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프랑스,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데서 막 그걸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했던 대로 문화 다양성을 보편 윤리와 조화를 이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문화 다양성은 보편 윤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걱정하는가 하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에 어긋난 것을 가르칠까 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틀린 것도 다른 것이라 그래요. 틀린 것, 다른 것. 틀린 것하고 다른 것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해서 다양하다. 그래서 인정하게끔 만드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 윤리에 어긋난 뭐 동성애나 동성결혼 이런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봐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심지어 국어에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요. 정말 하여튼 이 사람은 오로지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자기들 사상을 주입하는데 뭐 이건 뭐 영어도 지문에 가면 영어 지문에도 이런 걸 넣어놨어요. 뭐 국어, 영어 뭐 온 과목에 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아이들을 완전히 그 북한에서 막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진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 국어에도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학책을 고를 때도 이런 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예. 문화 다양성, 인권, 성평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을 읽히라. 주제 탐구 독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문화와 영상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수자, 문화 다양성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겠다는 거예요. 전 과목. 이것도 초, 중, 고등학교 단계별로 어릴 때부터 점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딴 나라가 아니에요. 뭐 북한에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에서 성소수자를 빼라. 우리가 그냥 정말 사회적 소수자, 진짜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고아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배려하고 그분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문제가 되는 성소수자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는 그게 지금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이유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뭐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본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지 성소수자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 이유도 아니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뭐가 문제냐? 어디까지가 성소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LGBT,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이거를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성소수자의 정의에 보면은 사전에 가게 되면은 등이라는 게 뭐야? 그 안에 무한 무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 또 뭐 다양한 이상한 그 성소수자 있잖아요. 뭐 그것도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소수자가 어디까지냐도 이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국제적인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어디까지다. 이거는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넣어서 성소수자를 배려하다. 그러면 우리 소아성애자도 배려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어 단어에도 없는 용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행위자 차별하고 행위 차별은 구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행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도 마찬가지죠. 흡연자의 인권을 존중하되 담배 해독성은 홍보할 수 있듯이 우리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인권을 존중하되 동성애와 성전환의 문제점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수업 시간에 그 사람 학생들 동성애자인 학생을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다음 넘겼어요. 그다음에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를 가르치지 말아달라.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고 양성평등은 섹스 이퀄리티.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니까 우리 헌법에도 양성, 법도 양성평등 기본법.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양성을 써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 성평등을 넣으려니까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빼라. 그다음 넘겼어요. 역시 동성애 옹호 문구도 빼라. 또 혐오 표현을 안 가르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가르치고 싶으면 찬반을 다 가르쳐라. 혐오 표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혐오 표현을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또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르쳐요.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찬반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이런 거는 빼라는 거예요. 무조건 혐오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혐오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혐오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거는 우리가 혐오해야죠. 인간의 감정인데 혐오를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다음 넘겼어요. 역시 문화 다양성도 옹호 내용만 가르치지 말고 고유 문화와 교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이게 아이들한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성 교육이 보편윤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 넘겼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5개 정도 했지만 이게 전 과목에 걸쳐 있습니다. 전 과목. 예를 들어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차별과 혐오는 나쁘다는 것이 아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 인권, 뭐 소수자 이런 거를 완전히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 하나가 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혁명 교육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붙여. 이거는 성혁명을 이루기 위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한 교육안이다. 그래서 이건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분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성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성혁명 홍위병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얘들이 자라고 나면 당연히 동성결혼 인정해야 되고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6가지 했죠. 성적지향 차별금지, 또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 조기 성애화, 그다음에 낙태 합법화, 혐오 표현 금지, 그다음에 동성결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전 과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역사 부분. 뭐 다른 분들이 그건 열심히 하시니까 뭐 남침에 대한 것, 자유에 대한 것들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조금 제가 뺐고요. 저는 이제 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필진을 바꿔야 된다. 사실 이게 작년에 다 정해졌거든요. 아까 위원회라든지 정책 연구팀이 다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하고는 정반대인 교육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선량한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인물로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장, 9번하고 10번이 결론, 이거 우리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부록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젠더를 금지하는 국가가 생겨요. 젠더. 그래서 헝가리도 이 젠더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어라는 게 이게 과학이 아니죠. 이거는 이념이죠. 생물학적 성이 이제 실제적인 과학이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을 교육하지 마라. 미국도 12개 주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해요. 12개 주에서. 미국도.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젠더 교육, 섹슈얼리티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애들의 성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느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 10년 동안 하니까 막 33배로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하여튼 이런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느는 거예요. 왜? 성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애들 자꾸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좀 보수적인 주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이거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주, 미주리, 인디아나, 켄터키, 하여튼 그 보수적인 미국의 주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고 생물학적 성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다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세뇌시키 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거는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미국에서 보수적인 주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그거를 하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교육 관계자들이 그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역시 또 재생산이라는 단어도 반대하는 국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산이라는 용어가 낙태, 임신, 저 사람들은 낙태를 임신 중지라고 그래요. 임신 중지. 그 여성에게는 임신 중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대요. 주로 이제 캐톨릭이나 이슬람 이런 데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교육부를 향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항의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이제 9월 19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교육부에 있는 학교혁신지원실장이라는 것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무슨 발표를 했느냐? 1차 여론조사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도덕하고 보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다. 도덕은 1078건, 보건은 619건이 나왔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를 포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양성이해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라.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해달라. 이런 것을 이제 막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나? 교육부 사람들이 이분이 뭐라 그랬나? 결론이 뭐냐? 이 의견은 들어줄 수 없다. 왜? 이거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이건 안 들어준다 하고 딱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또 남녀 외에 제3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가르치지 말아달라. 아니,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용어는 빼달라. 다 맞는 말이죠.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거, 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 또 성평등을 가르치려. 이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거는 성소수자 혐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안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교육부도 알긴 알아요.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라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를 빼자 이런 뜻이니까 혐오다는 거예요. 혐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성소수자를 교육하도록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은 다 양성평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제3의 성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것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미 성소수자를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이데올로기에 이미 교육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항의하라 그랬고요. 그다음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항의하라 그랬습니다. 동성애 옹호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 성소수자 혐오인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에
또 스웨덴의 경우에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교육부 관계자가 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모범 답안 저쪽에서 말하는 모범 답안 우리는 성소수자 혐오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동성애 옹호 권장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동성애자인 학생들 트랜스젠더인 학생들을 혐오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 학생들한테 동성애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 때 막 기독교인들이 항의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자기들은 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지 절대로 아이들한테 옹호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킬 영국에서 정부에서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법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나중에 아주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권장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참 치밀한지.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거기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그런 걸 할 때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을 다 하지만 딱 이 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통과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교과서 바꿀 때도 절대로 교과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일반 선생님들은 그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옹호 권장을 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차별금지하고 옹호 권장이랑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다음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향한 혐오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가치관 표현이나 행위 비판은 허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교사가 해당 활동이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가치관 비판, 이 행위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를 빼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교육부가 혐오 표현 프레임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했고요. 사실은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4과목이에요. 역사 빼고 도덕, 사회, 기술과정, 보건. 그래서 이 4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청회에서 말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건 교육부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교육부의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정책연구팀 850명 이상 되는 정책연구팀이 딱 뒤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견을 내도 그 의견들이 교육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전부 다 정책연구팀을 가요. 45개 분과 가가지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공청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또 온라인 온라인도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6시까지 해서 다 마감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의견 공청회 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정책연구팀에 가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뭐냐 또 못 받아들일 건 뭐냐는 걸 판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들 못 받아들이죠. 이미 작년에 이걸 만들었고 1차 여론할 때 성평등 유지한다, 성소수자 유지한다 결정을 내렸어요. 1차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아이고 공청회하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바꾸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럼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느냐? 교육부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책연구팀이나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에요. 자문기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이걸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의견이 올라와도 교육부에서 아니다. 이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죠. 제3의 성은 인정할 수 없다. 동성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 교육부가 해야 돼. 교육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육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이걸 하면 또 언론들이 막 온데 사방에 막 언론이 집중 포화를 받죠. 지금 언론들은 다 저쪽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막 교과서 파동이 났을 때 막 언론들이 집중 포화하니까 막 박근혜 정부 때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부가 이걸 공격을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몸을 사리. 그래가지고 이 위원회하고 정책연구팀에서 의견을 낸 거를 뒤집지를 못하는 뒤집죠. 이걸 그 의견을 내도 아니다 하고 이걸 딱 단칼에 이걸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교육부가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라고 600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내일 이거를 출범합니다. 내일 프레센터에서 2시 반에 출범하고 꽃동산 교회에 계시는 김종준 목사님, 옛날 합동측 총회장도 하셨죠. 그다음에 공동대표로는 이재원 목사님, 김웅성 목사님. 그 외에도 불교, 유교, 천주교 다 이렇게 넣고 또 일반 분들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표단을 꾸미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일단 내일 이게 출범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는데 오늘 낮 12시에 교육부 정문 앞에서 텐트 치고 또 2명이 삭발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2시에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또 집회를 하고 삭발식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밖에서 떠드는 거예요. 세게 떠들어야 돼. 조금 떠드는 게 아니고 세게 그래가지고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거는 우리 아이들 문제다. 그래가지고 정말 몇만 명이 모여서 막 들썩들썩 해야지 이 교육부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내일도 아마 문자를 좀 뿌릴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 모여야 된다. 이거는 큰일 났다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0월 중으로 교육반이 완성이 되고요. 11월 달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넘어가서 또 거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교육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도 물론 힘이 있지만 그 위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걸 동의를 해줘야 묵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승인 하에 교육부가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신문 광고가 나갔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국민 4대 일간지에 나갔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나갈 겁니다. 아마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지금 목표가 대통령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예요. 교육부는 그냥 공무원이라서 자기들은 그냥 눈치만 보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님 이거를 고쳐주세요. 이거 정말 막아주세요 하고 해야 되고 사실은 내용상을 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니 동성결혼 그다음에 이건 LGBT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너무 약하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떠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뒤에 조금만 더 하고 넘겨주세요. PPT. 예. 그래서 교육 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전국을 동시에 바꿉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저쪽 진영도 그래서 교육을 바꾸려고. 교육을 딱 이렇게 세뇌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걸 딱 하면 5년 10년 후에는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이걸 자기들이 차지하라.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걸 이미 썼어요. 200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을 바꿨어요. 교과서, 교사들을 바꿔가지고 20년 만에 10대, 20대를 50% 이상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의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교육을 다시 탈환해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탈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교육과 언론과 문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언론 영역, 문화 영역.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전부 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이 이겼어요. 이겨요. 지금 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열세. 교육과 언론과 문화 세 개 다 우리가 졌는데 이걸 다시 탈환하려면 제일 쉬운 게 교육입니다. 언론이나 문화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많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죠. 문화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교육이고 두 번째가 언론이고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교육은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대상이 딱 한쪽이죠. 대통령이 딱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달은 10월 달에는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육을 바꾸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사실 진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를 다시 탈환해야 돼요. 교육이라는 진지를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앞으로의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의 분수령입니다. 이걸 다시 완전히 우리가 정말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오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를 우리가 탈환해서 진지를 한 20년만 딱 지키면 우리 아이들이 50% 이상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언론과 문화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밖에서 떠들어야 되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해서 저희들이 리얼미터에다가 3,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리얼미터를 했는가 하면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이 항상 리얼미터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는 인권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88%가 찬성한다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은. 올해도 4월 달에 해가지고 67%가 찬성한다. 리얼미터, 다 리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3,000명을 줬어요. 3,000명.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찬성이 43.8%, 반대가 41.5%. 찬성이 조금 많아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요거를 차별금지법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 한 사람은 반대가 63%입니다. 반대로 잘 모른다 하면은 44%, 찬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반대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여자 스포츠 경기 참여하는 거, 그다음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을 정상회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다 반대죠. 80 몇 프로, 60 몇 프로, 50 몇 프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이러한 것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지막에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니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을 금방 이 여론조사 3,000명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 찬반 모를 때는 찬성이 조금 더 많은데 알고 나니까 60%가 반대하고 그다음에 찬성은 확 줄지요. 그다음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만 알리면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된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된다. 서구가 무너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헌신 안 하면 집니다. 서구가 무너진 건 헌신 안 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은 꼭 헌신해야 되고요. 지금 이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도 헌신하면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용산 앞에서 모임을 하는데 몇십 명이만 나왔다. 그럼 못 막아요. 몇백 명이 막고 몇천 명이 나와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나와야지 막을 수 있는데 기껏 해봤자 몇십 명 나와 떠들면 이거는 일부 몇 사람만 떠드는 거니까 대통령이 이 압력을 못 느끼죠. 대통령이 압력을 느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사적으로 이걸 퍼뜨려서
그날은 무조건 가야 된다. 사람 수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한 500명이 되면 꽉 찬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만 오면 돼요. 뭐 몇만 명이 모이면 뭐 넘쳐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적어도 1000명은 모여야 돼. 적어도 1000명. 아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우리나라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니 1000명이 안 모여가지고 통과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어쩌든지 최대한도로 모여가지고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월달 내내 한번 몇 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대통령한테 말하고 대통령도 그런 숫자가 모여서 막 떠들면 부담감을 느끼죠. 그리고 자기 이쪽에 가면 더 지지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시죠? 예.